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 두 번째 시간 먹거리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후행동 비건 네트워크 대표 조길래입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이미 배우셨겠지만 기후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미 배우셔서 알겠지만 잠깐 되돌이 학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1750년에 우리 전 세계 온실가스 평균 농도는 280ppm이었어요. 그러다가 1990년에 이르면 350ppm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350ppm이라는 이 수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점차적으로 기후에 반영이 되어지면 1.5도 상승을 일으키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인류는 여기서 멈췄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기후위기는 더 이상 발생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2021년 올해 전 세계 평균 온실가스 농도는 419ppm까지 치솟았어요. 이 수치는 지난 450만 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해요. 그리고 전 세계 평균 기온은 1.2도가 상승했어요. 2019년부터 매년 지금 0.1도씩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 가장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는 UN 과학자들의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인 IPCC 총회가 열렸어요. 그보다 3년 전에 전 세계는 파리에 모여서 UN 기후변화 당사자국 협상에서 우리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평균 온실가스 농도 2도 이내 1.5도까지로 잡자 이렇게 하는데 전 세계가 합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채 3년이 지나지 않아서 과학자들은 파리 협정의 목표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후위기 대응 목표는 1.5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 회원국이 동의하에 1.5도 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1.5도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1인당 평균 탄소 배출량이 2.1톤이어야 해요. 대한민국 1인당 평균 배출량 12.5톤, 세계 평균 4.4톤. 어마어마한 속도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즉 우리가 배출해도 되는 양은 4,200억 톤이라는 거예요. 해마다 당시 전 세계가 420억 톤을 배출했으니 10여 년 남았던 거죠. 2021년, 7년, 8년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시간만 우리에게 허용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아주 급속하게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많이 줄여야 하고요. 모든 나라가 여기에 동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구를 구하려면 또 하나 염두에 둬야 할 게 있어요. 자연 생태계는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 중에서 지금까지 절반을 흡수해주고 있었어요. 인간이 만든 온실가스 중에 절반만 매년 대기 중에 더해지고 있던 거예요. 이건 자연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던 공짜 서비스예요. 그런데 2019년에 전 세계의 유명한 과학자들이 지구 생태계 전반을 점검했어요. 생태계 중에서도 기후 조절 기능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15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9군데가 이미 문턱값, 위험한 한계선을 넘어갔거나 아니면 그 한계선을 향해서 급속하게 치닫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중에는 북극의 빙하도 있고 그린랜드 빙하도 있고 아마존 열대우림도 있고 그리고 남극의 빙하도 있었어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북극의 기온이 38도까지 올랐고 알래스카도 34도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북극의 그 얼어 있었던 땅, 항상 얼어 있는 땅이다 해서 영구동토층이라는 이름이 붙어졌어요. 그 땅이 녹아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호수가 되고 물길이 만들어졌어요. 문제는 영구동토층에는
인류가 지난 250년간 배출한 탄소 양에 버금가는 양이 저장돼 있어요. 이 땅은 항상 얼어 있어서 그 저장된 탄소를 그 안에 품고 있어야 할 땅이에요. 저렇게 녹기 시작하면 이제 그 안에 있는 탄소가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이 상태로 치달을 위험이 커진 상태예요, 지금. 이거는 그린랜드 빙하예요. 그린랜드 빙하도 그런 거점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실제로 201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7월에 왼쪽에 보이시는 그 화면 그 그림처럼 그린랜드 빙하가 아직 여름인데 위에가 빙하가 얹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불과 나흘 뒤에 촬영을 해보니 오른쪽처럼 그린랜드 빙하가 97%가 녹아내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2주일간 녹아있는 상태가 지속되었어요. 그 다음엔 다시 이제 결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단 2주일간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인간이 한 해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이 에너지, 열의 절반 이상이 대기 중에 더 더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지키고 생태계가 건강하도록 유지하는 것은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생태계가 붕괴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아주 많이 흡수하고 저장해주던 친구에서 반대로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방출하는 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도 지구를 구하기에는 역부족이 될 거예요. 마치 우리가 100원씩 저축하는데 갑자기 3,000원을 까먹는 것과 같아요. 빚이 지고 우리는 파산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당연히 화석연료, 석유나 석탄을 쓰는 것으로부터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영위하는 식생활을 지속 가능하고 저탄소 식단으로 바꿔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방금 언급했던 그런 자연 생태계의 탄소 흡수원을 지켜내야 해요, 우리가. 그걸 유지하는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해요. 학생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뭘까?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일. 일단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배출돼요. 11번째 시간이라는 영화를 보면 제품 1kg을 생산할 때 32kg의 쓰레기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줄이는 것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플라스틱 사용 당연히 줄여야 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채식 위주의 식생활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거예요. 그럼 왜 채식 위주의 식생활로 바꾸는 것이 중요할까요? 육식을 하면 불가피하게 우리가 해야 하는 축산업이 온실가스를 아주 많이 배출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2006년도에 UN 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축산업, 단일 산업이 18%나 되는,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에 18%나 되는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었어요. 교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단백질을 우리가 100g을 섭취할 때 식품마다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저기 보시면 완두콩은 100g의 단백질을 섭취할 때 0.4kg의 온실가스만 배출해요. 그런데 소고기는 50kg이나 배출해요. 무려 똑같은 10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125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요. 양식 물고기도 온실가스를 배출해요. 완두콩보다 몇 배예요? 15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요. 그런데 축산업은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하지만 제가 아까 언급을 했었던 그런 자연 생태계의 탄소 흡수원을 파괴하는 주범이기도 해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선 아마존 열대우림은 거대한 탄소 흡수원이었어요.
1990년까지만 해도 해마다 20억 톤을 흡수했거든요.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3배나 달해요. 그런 아마존이 점차 흡수 능력이 사라지더니 2010년에는 10억 톤으로 줄었어요. 근데 이런 아마존이 축산업 때문에 대대적으로 파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방화를 통해서. 91%는 축산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실제로 아마존 전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화를 보여준 사진이에요. 어마어마한 속도와 어마어마한 규모로 방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결과 작년 초에 아마존 열대우림의 20%가 이미 탄소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탄소를 오히려 배출하는 탄소 배출원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조만간 아마존 열대우림을 잃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지구에도 우리에게도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마존 방화가 나하고 연결돼 있어요. 2015년 우리나라 사료 수입, 동물을 키울 때 우리가 쓰는 사료 수입 현황을 보니까 사료의 97%가 수입이에요. 브라질에서도 32%나 수입을 해요. 우리가 고기를 먹는 순간 우리는 아마존에 불씨를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아마존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의 먹거리를 바꾸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를 왜 축산업이 파괴를 하는가? 그것은 경작지에 뿌려지는 질소비료와 축산 분뇨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서 질소비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사료 경작지예요. 질소라고 하는 것은 비료여서 적당량을 뿌리면 식물의 성장을 돕고 수확량을 늘려줘요. 그런데 약하고 똑같아서 많이 쓰면 이게 독이 돼요. 지금 전 세계가 뿌리고 있는 질소비료는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이 3배나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한 30%만 작물에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토양에 비료 독성층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거나 혹은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녹조 발생, 해양의 죽음의 해역의 원인이 됩니다. 이 사진은 녹조 증식이 얼마나 바다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에요. 녹조가 증식하면 저렇게 아주 급속하게 퍼지게 되고요. 어느 정도로 빨리 퍼지냐면 물고기들이 헤엄쳐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빨리 증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죽게 되죠. 이거는 미국의 한 축산 농장에서 분뇨가 배출돼 가지고 그런 녹조가 발생했고 그로 인한 저산소증 때문에 이렇게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걸 찍은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축산업의 문제는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주범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생물 다양성은 기후 붕괴를 늦춰주는 작용을 해요. 생물 다양성은 우리가 이 곡물이나 이런 식품을 많이 얻으려고 해도 꼭 필요한 거예요. 이를테면은 화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벌들이 그 꽃가루를 이렇게 씨방에 묻혀줘야 이게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벌이 사실은 지금 지구에서는 그 일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인류는 생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노동력을 우리가 들일 수가 없고요. 그렇게 많은 노동력이 있다고 해도 식품 가격이 너무 비싸질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면 자기절로 해충을 스스로 통제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생물들은 탄소를 흡수해줘요. 나무도 흡수해주고 식물성 플랑크톤도 흡수해주고 해조류도 흡수해주고 그 다음에 물고기들도 흡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해요. 근데 현재는 멸종률이 거의 이 정상적인 그런 멸종이 한 1000%에 1000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지구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큰 위협이 지금 되고 있어요. 유엔에 또 과학자 조직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런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연구하는 조직이에요. 거기에서 2019년에 보고서 나왔는데 축산업은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의 원인이다.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 손실의 주 원인도 축산업이다. 그래서 식단의 변화를 통해 육류 소비 줄여야 한다. 이렇게 권장을 했어요. 바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바다는 이 산업적인 어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온양업 들어보셨죠? 그런 산업적인 업을 통해서 이미 대형 어류 90%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인류가 계속해서 생선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무거운 그물을 바다 밑에다 던져가지고 바다를 싹쓸이 해버리는 이런 트롤업이 성행하고 있어요. 매 분마다 4,300개가 넘는 바다숲이 초토화되고 있어요. 그 속에 있는 해초나 산호초 이런 게 다 건져서 올라오는데 이것들은 열대우림보다 더 훌륭한 탄소 흡수원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2048년이면 어종이 고갈될 거다. 바다가 텅 비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바다에는 생명이 사라진 바다가 될 거예요. 그런데 바닷속에서 이 기후붕괴를 막아주는 그런 생명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고래예요. 고래 한 마리는 평생 동안 33톤이나 되는 온실가스를 저장해줘요. 죽은 후에는 그대로 바다에 가라앉아가지고 수백 년 혹은 수천 년간 차가운 어두운 바다 밑에 그 탄소를 저장해준 작용을 해요. 나무 한 그루가 22kg을 흡수한다고 하니까 고래 한 마리는 1,500그루의 나무와 같은 탄소 흡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작은 동산 하나가 바닷속에서 헤엄친다고 보면 돼요. 또 축산업은 물 부족과 식량 위기의 원인이에요. 물이 없으면 이 세상에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어요. 이미 13억 인구가 물 부족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런데 소고기 1kg 생산할 때 물이 15,000리터 이상이 들어요. 같은 그보다 더 단백질이 많은 이 대두 같은 경우에는 2,500리터, 밀의 경우에는 1,400리터, 감자는 130리터밖에 들지 않아요. 식단을 바꾸면 굉장히 많은 물을 우리가 절약할 수가 있어요. 식단을 바꾸면 또 식량 위기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현재 36%의 곡물이 동물을 사육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이 곡물을 인간의 식량으로 사용하면 20억 명을 먹이고도 남을 양이에요. 그런데 현재 700억 마리가 넘는 가축은 먹고 8억 2천만 명의 인구는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채식하면 뭐가 달라지나? 우선 온실가스가 줄어들어요. 2050년 기준으로 한 80억 톤까지 완전 채식을 하면 줄어드는데 대체로 식생활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의 한 70%를 채식을 하면 줄일 수가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 농경재의 80%가 축산업을 하는 데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완전 채식으로 인류가 돌아서면 무려 75%나 된 농경지가 남게 돼요. 이 농경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초지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면 무려 78억 내지 80억 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가 있대요. 단 채식 한 가지로도 150 내지 160억 톤의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하니까 식단을 바꾸는 것은 기후위기를 억제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건강상의 이점도 있어요. 이건 옥스퍼드 연구 자료예요. 전 세계가 완전 채식을 하면 조기 사망률을 10% 줄인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 비만 같은 만성질환 환자도 감소한다. 그래서 의료비가 저절로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려 전 세계 GDP의 2 내지 3%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과학자들이나 혹은 의학자들도 얘기를 하는 게 코로나를 비롯해서 앞으로 다가올 인수공통 감염병이나 혹은 팬데믹을 예방하게 될 거다. 식단을 바꾸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잘 아실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이 학생이면서도 세계적인 기후 활동가이죠. 비건이에요. 완전 채식을 하는 그 친구이고요. 고기를 먹는 건 우리 미래를 훔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 학교들이 변화하고 있어요. 뉴욕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채식을 해요. 더 건강한 어린이, 더 강해지는 지구라는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서 학교에서 주 1회 채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는 아예 법제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채식을 제공하라고 그렇게 법이 정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관련된
생태환경 교육 안에 먹거리에 관련된 그런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이런 지속 가능한 식단을 실천하자 이렇게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학교는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채식은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오는 강력한 기후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습관을 바꾸려면 먼저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후위기와 채식에 관한 그런 자료들을 조사하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함께 토론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어떤 그 안을 도출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점차 실천해가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발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채식급식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채식하는 친구들 중에는 기후위기의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채식을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는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학교가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채식은 나를 위한 선택이기도 하면서 모두를 위한 선택이에요. 기후를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선택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지구라는 행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동물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기쁨과 고통을 누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회성도 있고 가족애도 있고 사실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물들이 최소한 600억 마리 혹은 730억 마리가 매년 도살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돼지는 인간의 한 4, 5세 정도의 어린이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옛날에 수렵을 해야 먹고 살던 시대에는 우리가 불가피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는 우리 인류가 먹고 살아남을 만큼 충분한 식량이 있어요. 그리고 영양학자들은 우리가 채식이나 비건 채식으로도 잘 짜여진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우리 생애 전 주기에 필요로 한 영양분을 다 섭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선택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채식하는 유명인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천재죠. 과학의 지형도를 바꾼 분인데요. 본인도 직접 채식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채식은 우리 본성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 전 세계가 채식을 하면 인류의 운명은 바뀔 수 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비건 채식을 해요. 완전 채식을 해요. 이분은 2번 심장 수술을 하셨어요. 2번째 수술 뒤에 심장 전문의가 권유를 했어요. 비건 채식을 하라. 이분이 한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왜 비건이 되었어요? 하고 앵커가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비건을 한다, 비건 채식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손주도 보고 네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취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가들 중에서 비건 채식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은 작년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호아킨 피닉스예요. 4살 때부터 비건 채식을 한 그런 배우예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예술가로서도 명성을 누리지만 굉장히 활발한 그런 동물권 활동가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분은 독일 출신의 패트릭 바부미안이라는 분이에요. 기네스북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을 드는 남자로 기록된 분이에요. 역시 완전 채식을 해요. 그분이 직접 한 말을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들은 채식을 먹는다. 고릴라, 버팔로, 코끼리, 그리고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식을 해도 힘도 세고 근육도 우리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퀴즈 타임이에요. 2006년도에 유엔 농업식량기구에서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몇 %라고 했죠? 현재 우리 생태계는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흡수해주고 있을까요? 만약에 인류가 모두 완전 채식을 한다면
식품 분야의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뭐죠? 여긴 제가 답을 써놨네요. 에너지 전환, 식단의 전환, 자연 생태계의 탄소 흡수원 보호.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해요.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예요. 만약에 당신이 이 세상에서 변화를 원한다면 당신이 그 원하는 세상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변화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인간이 살만한 세상, 우리가 숨쉬고 살고 먹고 살고 그리고 사회적인 불안정성 없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먹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3번 식탁에 앉잖아요. 그 3번 우리는 지구와 나를 위해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